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배우 조진웅의 발언, 여러 무당들의 2025년 국군 예언 등으로 연일 인터넷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 동양의 고전 예언가들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에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미래를 내다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운명과 변화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두 예언가 한산스님과 남사고는 각각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치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을사년을 한반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언하며 그 시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산스님은 16세기 말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인물로 불교와 도교의 융합된 사상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장강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자랐으며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산스님은 10살 무렵 명산의 고찰에서 불경을 읽기 시작하며 깊은 수행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의 수행 과정에서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명나라 말기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강조하며 그 비전을 한산경에 담았습니다. 한산경은 그의 천문학, 역학, 불교 사상을 결합한 결과물로 후대의 많은 예언가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해졌으며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한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백이가 하나 되어 동방의 새 빛을 맞이하리라. 하늘의 은은한 별 아래 새 왕이 나와 천하를 평정하리니 그때는 을사년이 될 것이라. 이 예언에서 백이는 한반도의 백이민족을, 동방의 새 빛은 통일된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한산스님은 2025년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통일 시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세계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한반도가 전 인류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천하의 흐름이 동쪽으로 기울고 강산의 중심에서 새 기운이 솟아오르리라. 이는 백성들의 화합으로 시작되고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리라. 한편 한산스님의 예언은 그의 사후에도 중국의 민간 신앙과 학술적 연구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한산경을 필사하여 전파했으며 일본에도 그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산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도전 과제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산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강산은 새 옷을 입으리라. 이는 옛것을 벗고 새 것으로 나아가는 길이니 사람마다 그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내적 성찰을 강조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산 선생과 아주 비슷한 예언을 남긴 남사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동양의 대예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역학과 천문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남사고는 특히 격압유록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적 변화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격압유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고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월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을사년인 2025년과 경진년인 2060년에 해당됩니다. 남사고 비결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이나 2060년의 통일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2025년 음력 9월의 통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예언가로 잘 알려진 타너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은 정욕과 주욕의 대가로 주욕을 독창적으로 풀이하며 많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은 과연 언제를 통일의 시기로 보셨을까요?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월악산 주변에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970년대 후반 충주댐 공사가 시작되어 1983년에 완공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는 광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 여자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자 임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석의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3에서 4년이라는 표현이 3, 4년, 즉 한자의 숫자 표기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8청춘처럼 두 숫자를 곱해 해석하면 12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3년에 12년을 더하면 2025년이 되고 이는 격암유록에서 제시한 통일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탄어 스님의 예언과 격암유록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동방의 금수강산, 우리 조선의 천하의 새 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격암유록은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어 스님이 언급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각각의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같이 찾아온다. 천하만방의 해가 비치는 때라.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한 조상의 10자손이 살게 되고 도화교는 모두 합해지니 이것이 곧 집승이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이 예언은 각 나라가 빛을 보고 벌나비처럼 우리나라를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내용은 탄어 스님의 예언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탄어 스님과 격암유록의 예언은 통일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2025년이라는 특정한 해에서 일치했었습니다. 두 예언가는 모두 울사년을 한반도의 통일과 새로운 시작의 해로 지목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세계적 중심지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한산 스님은 백이가 하나 되어 동방의 빛을 발하리라고 예언했고 남사고는 남북 통일되는 해는 용사년 적구의 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예언은 각각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기와 사건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합니다. 천상의 별이 움직이고 강산의 기운이 변하며 백이민족이 일어나리라. 이와 같은 내용은 두 예언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한산 스님의 제자들은 한산경의 예언을 심화시키며 이를 후대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의 해석을 통해 한반도가 단순한 지역적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산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었습니다. 남사고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예언이 발견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솟아오르며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날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 라고 기록하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격암유록에서는 또 다른 경고도 등장합니다. 6가지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것은 뒤집히리라. 그러나 그 바람 끝에는 빛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단순히 2025년 통일의 시기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적 변화와 한국의 부흥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동양의 대예언가들이 남긴 메시지는 그들의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세계사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교차점으로 볼 수 있는 한산 스님의 기록에는 을사년 이후 한반도와 세계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이 더욱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쪽에 큰 산이 기운을 내리고 서쪽에 거대한 물줄기가 동쪽으로 향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지형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흐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변화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남사고의 기록에서 해는 서쪽에서 솟지 않으나 동쪽에서 새벽을 맞이하리라. 라는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두 예언가는 모두 동아시아의 부흥과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예측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산경과 격암유록은 모두 인간이 맞닥뜨릴 재난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강조합니다. 한산 스님은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움직이나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를 세운다면 어떠한 폭풍도 견딜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대비를 넘어서 정신적, 영적 강화를 통한 어려움 극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남사고 역시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그 안에 돌을 품은 이는 살리라. 라고 하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반도 통일의 해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예언가는 이 시점을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으로 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전 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지혜를 품어 천하를 가르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한산경의 강산의 기운이 마침내 한 점에 모이고 그 점이 빛을 발하리라는 구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산 스님과 남사고의 예언은 단순히 그 시대를 위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과 신앙인들은 이들의 기록을 연구하며 예언 속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산경의 한 구절에서는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성찰로 다듬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산 스님의 예언이 중국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남사고는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변화를 논했습니다. 격암유록에서는 모든 나라가 바다를 넘어 한 곳으로 모이리니 이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맞이하기 위함이라. 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산경에 별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새벽이 피어오르리라. 는 구절과 연결되며 두 예언서가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부상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 속에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산 스님과 남사고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일 인터넷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배우 조진웅의 발언, 여러 무당들의 2025년 대한민국 국운 예언 등의 화제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언가들의 메시지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몽골의 작은 부처라 불리는 복득한이 임종 직전 남긴 예언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 한국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몽골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가 어떻게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복득한은 1869년 티베트의 라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자질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왕 롭상 최키 니마 텐진 왕축으로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작은 부처라 부르며 경외감을 표했으며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미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1874년 몽골에서 온 대표단은 티베트를 방문해 잽춘담바 후툭투의 환생을 찾기 위해 철저한 절차를 거쳤고 복득한은 그의 영적 능력과 지혜로 인정받아 선택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판첸 라마 앞에서 환생자로 공인받은 그는 몽골로 초대되어 잽춘담바 후툭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후 몽골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복득한은 몽골의 전통 의상을 입고 엄숙한 의식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몽골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정치와 영적 지도력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몽골의 독립과 세계적 전환기에 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될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복득한의 신비로운 예언 능력은 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독립, 세계대전 그리고 심지어는 먼 미래의 사건들까지 정확히 내다본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말 한마디는 당대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현대에 들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득한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래를 향한 통찰을 남겼고 그의 유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 후 한국에서 나타날 큰 인물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몽골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남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득한은 영적 지도자이자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가로서도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몽골의 독립과 같은 국가적 사건뿐 아니라 세계 대전과 같은 글로벌한 사건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역사적 현실과 연결시키며 예언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는 몽골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외세의 간섭을 받을 것이며 결국 재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1911년 청나라의 붕괴와 함께 몽골이 독립을 선언하며 실현되었습니다. 이후 1919년 중국 군대가 몽골을 점령했으나 1921년 소련의 지원으로 몽골 인민군이 이를 몰아내고 다시 독립을 쟁취한 사건 역시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나의 죽음 이후 몽골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고 권력이 이동한다. 그의 사망 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종교적 지도자의 권력이 축소되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죽음마저도 예견했음을 보여줍니다. 복득한은 세계 대전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그는 이런 미래 예언을 남기며 이 전쟁이 많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이후 일어난 세계대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몽골은 직접적인 전투에는 휘말리지 않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복득한의 예언 중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소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소련은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1991년 소련은 붕괴하였고 몽골은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루며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득한의 예언은 영적인 통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역사 속에서 단순한 영적 지도자 이상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복득한의 예언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몽골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국가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주치의였던 이태준과의 인연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복득한과 이태준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이태준은 독립운동가로서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의술로 몽골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복득한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몽골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복득한은 이태준을 깊이 신뢰하며 그에게 몽골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의 나라 한국은 미래에 큰 번영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의 나라는 큰 분열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 시련을 극복한 뒤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복득하는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겪을 분열과 시련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를 극복한 후 통일과 번영을 이루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신비로운 상징을 통해 통일의 시기를 암시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뱀이 산을 넘어 5번째 달이 뜰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상징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2025년 진사년 뱀띠 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이 시기에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득한의 예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100년 후 나타날 큰 인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100년 후 한국에서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모진 수모를 겪을 것이며 그 시련이 끝난 후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다. 그가 한국의 미래를 찬란히 빛낼 것이다. 이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인물이 현재 탄핵 위기에 처한 지도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지도자로 보기도 하며 이 인물이 한반도의 통일과 국운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한국 미래 예언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 큰 뱀과 5번째 달에 대한 해석은 한국의 국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뱀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권력과 변혁을 상징하며 5번째 달은 특정 시기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은 이러한 상징들이 현대적 사건들과 교차하며 해석될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득하는 이 예언을 통해 단순히 한 국가의 미래를 보는 것을 넘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지는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철저한 통찰과 상징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복득한이 남긴 예언 중 가장 현재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100년 후 나타날 한국의 지도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모진 시련과 수모를 겪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을 찬란히 빛낼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다. 이 예언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단순히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한국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존재입니다. 그는 분열된 사회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진 수모라는 표현은 그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이 예언은 특정 인물에게 적용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현재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복득한이 예언한 지도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2025년 이후 등장할 새로운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득한은 예언 속에서 나타난 큰 뱀은 동양 문화에서 용이나 권력을 상징하며 생명력과 재생, 때로는 위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뱀띠 해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득한은 이 상징을 통해 한반도에 다가올 커다란 변화를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가들 사이에서는 2024년의 용띠해와 2025년의 뱀띠해가 이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5번째 달은 음력 5월이나 특정 천문학적 현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득한이 예언한 국운의 전환점이 이 시기에 도래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에서 이 지도자는 한국 내부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복득한이 한국을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가진 축으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는 분열을 극복한 뒤 한국이 통합과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북 통일을 의미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열은 더 큰 통합과 번영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 예언은 현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집니다. 복득한은 이러한 혼란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2025년을 한국 국운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이 단순히 상징적인 연도를 넘어 실제로 한국 사회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득한의 예언은 이 시기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라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단순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더 큰 도약을 위한 시련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100년 후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한국의 국운을 바꿀 존재로 묘사되며 그의 등장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혼란과 도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분열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분열과 시련이 더 큰 번영과 통합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다라는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루즈벨트는 대공황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이성 없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공포이며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포를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크고 엄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위기를 해결할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복득한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과 행동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연대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상황에 어울리는 여러 위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일어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의 참된 의미를 살아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구불구불한 길은 곧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세계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인류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미래는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당신이 오늘 꿈꾸는 모든 것이 내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아마노 사쿠라라는 이름은 지금에 와서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의 신비로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20대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신령한 힘을 받아 예언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예언은 일본 고유의 신토적 세계관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예언 방식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연도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점이 다른 예언자들과 차별화됩니다. 오늘 흥미로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4년 어둠이 하늘을 덮으리라. 사쿠라는 2024년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오는 쇠붙이의 무리가 동쪽의 평화를 어지럽히리라. 이는 단지 도적대가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빌려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라. 백성의 마음은 나뉘고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 칼을 뽑아 서로 겨누게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의 구름일 뿐 빛은 북쪽의 강으로부터 내려와 모든 것을 정리하리라. 2024년의 한반도는 그녀의 예언대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긴장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온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국회 앞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극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쿠라의 예언 속 쇠붙이에 무리는 군대를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은 정치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북쪽의 강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상황을 바꾸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변화 혹은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예언대로라면 이듬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 사쿠라는 일본에 닥칠 자연재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섬나라가 거센 파도에 휩쓸리리니 그 안에 진주는 숨겨져 있느니라. 파도를 넘어서면 새로운 빛이 섬나라를 비추리라. 2025년 일본은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더욱 견고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재난은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운명적 전환점. 사쿠라는 한국과 일본의 운명에 대해 대조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쪽의 섬나라는 거친 물결에 휩싸여 잃은 것을 찾으려 하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섬나라의 백성은 하늘을 향해 탄식하겠으나 답은 남쪽의 작은 반도에서 오리라. 반도는 두 갈래로 나뉜 줄기를 합쳐 하나의 큰 나무로 자라나리라. 이 예언은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경고하며 한국의 남북 통일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25년 대규모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한국은 이러한 일본을 지원하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사쿠라는 한국의 남북 통일이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의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시대의 서막. 사쿠라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25년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별이 반도의 하늘에 떠오르리라. 그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며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그는 칼을 들지 않고도 전쟁을 멈추고 땅에 핏물이 흐르지 않게 하리라. 이는 오직 그가 북쪽과 남쪽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지도자는 남북 통일의 초석을 다지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의 리더십은 한국을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만듭니다. 한편 일본은 2025년 큰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쿠라는 이를 두고 섬나라가 거친 물결에 휩싸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내부의 정치적 갈등 또한 심화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2026년과 그 이후 통일의 빛과 어둠의 그림자. 사쿠라는 2026년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일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도의 나무는 점점 가지를 뻗어 하늘로 치솟으리라. 그러나 이웃 섬나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리니 하늘을 원망할지언정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리라. 2026년 한국은 기술 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며 남북 간의 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됩니다. 특히 경제적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통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반면 일본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며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희망의 다리가 놓이다. 사쿠라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놓이는 희망의 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쪽 섬나라와 반도의 사람들이 마침내 같은 노래를 부르리라. 바다를 건너는 이 다리는 단지 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통로가 되리라. 이는 세상이 새롭게 깨어나는 시작이니라. 이 예언은 2027년 이후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등장하여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과 환경의 융합. 사쿠라는 또한 기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쇠붙이의 손이 대지와 하늘의 조화를 이루리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라. 이 기술은 더 이상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되리라. 2028년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전 세계적인 협력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 사쿠라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의 빛을 가리며 충돌하리라. 그러나 빛을 잃는 대신 더 큰 빛으로 합쳐지리니 이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하느니라. 2029년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계기가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 새로운 빛을 발하다. 사쿠라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반도의 두 개의 강물이 합쳐져 거대한 바다가 되리라. 이 바다는 단지 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리니 온 세상이 이곳에서 평화의 길을 찾으리라. 2030년 한반도는 마침내 통일을 이루며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통일 과정은 주변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의 변화와 분열. 사쿠라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용의 꼬리가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리라. 그러나 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한 몸부림일 뿐 마침내 새로운 머리가 나타나 꼬리들을 하나로 모으리라. 2030년대 초반 중국은 내부 분열과 지역 간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통합과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동아시아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의 재발. 사쿠라는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흔들리니 이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연대를 시험하리라. 2031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며 각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병은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병의 기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며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됩니다. 통일 한국의 내부 갈등. 사쿠라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나무가 하나가 되어도 가지들이 서로를 가릴 때는 빛이 부족하리니 이는 곧 가지치기의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느니라. 2035년 한국은 남북 통일 이후 문화적, 경제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강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과 인류의 위험. 사쿠라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쇠붙이의 손이 빛을 가리려 하리라.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결국 쇠붙이를 이기리라. 2040년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와 윤리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대규모 자동화가 진행되며 전통적인 노동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인간의 역할이 재정의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산업에서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특히 몇몇 기업과 국가가 이러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술의 윤리적 문제도 대두됩니다. 로봇과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책임 소재와 도덕적 판단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AI의 오작동이나 편향된 판단으로 인해 초래된 몇 가지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윤리적, 사회적 도전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미국과 동아시아의 갈등. 사쿠라는 국제 정치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쪽의 독수리가 동쪽의 용과 호랑이를 경계하리니 이는 새로운 세계의 균형을 위한 과정이니라. 2032년 미국과 동아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재자로 나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크게 강화됩니다. 유럽의 몰락과 동아시아의 부상. 사쿠라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서쪽의 별들이 흐려질 때 동쪽의 태양이 떠오르리니 이는 세상의 새로운 중심이 변함을 의미하느니라. 2035년 이후 유럽은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연합체로서의 유럽연합은 약화됩니다. 특히 주요 경제 대국들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유럽 전체의 경제적 통합이 흔들리고 무역 체계도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적 불안 또한 유럽 전역에서 확산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실업률 상승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그들 간의 갈등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동아시아는 유럽의 약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권을 강화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기술 및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한국은 국제 무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이는 유럽의 전통적인 시장 지위를 대체하게 됩니다. 유럽 내 몇몇 국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지만 이미 형성된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럽의 몰락과 동아시아의 부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예고하며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이끄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적 흐름. 사쿠라는 새로운 영적 흐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다시 땅에 내려오리니 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길을 밝히리라. 2040년대 중반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영적 흐름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철학, 예술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이 운동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공동체적 연대를 동시에 강조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희미해진 인간성의 본질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새로운 흐름은 심오한 깨달음의 시대라고 불리며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진보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운동의 중심에 서서 고대의 전통 지혜와 현대적 관점을 결합한 새로운 사상체계를 발전시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비롯된 조화와 균형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인류가 기술과 자연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장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며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틀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 흐름이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윤리적 기술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하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이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재정립됩니다. 예술계에서도 이 새로운 흐름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성 회복과 내면적 성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예술가들은 이 흐름의 선두에 서서 새로운 표현 방식과 메시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흐름은 모든 이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세력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간주하며 반발합니다. 특히 기존의 종교적 권위와 대기업 중심의 기술 개발 구조를 고수하려는 집단에서는 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은 새로운 사상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새로운 영적 흐름은 21세기 중반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들, 특히 기술 발전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사쿠라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인류의 새로운 길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 사쿠라는 예언을 끝맺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시 반짝이며 땅은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리라. 이는 단지 예언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야 할 길이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리라.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2025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가 남북 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을사년에 들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막연히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해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전해진 예언이나 미래를 암시하는 단서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죠. 2025년, 그것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해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굴곡진 운명을 상징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 을사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 말 대산승 보우 스님이 남긴 기록 중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을사년의 지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보우 스님의 이야기를 따라 2025년 을사년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우 스님의 생애와 예언적 배경. 보우 스님은 14세기 고려 말 불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에 등장한 선종의 거목입니다. 그는 깨달음과 사상을 통해 당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죠.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가 남긴 신비로운 예언과 기록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보우 스님은 1301년 양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태양이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탄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그 기질은 훗날 깊은 깨달음과 예언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출신 가문은 홍주 홍시로 당시 지방 토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으며 보우는 13세에 회암사 광지선사에게 귀의하며 불교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우 스님의 불교 수행은 화두 참고와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9세에는 조주의 만법귀일이라는 화두를 들고 7일 동안 단식하며 용맹정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첫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깨달음이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보우 스님은 깨달음을 위한 열망이 대단했는데 26세에 승과를 통과해 교학에도 밝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깊은 선수행과 화두를 탐구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조주의 무자화두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는 국운을 뒤흔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고민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보우 스님은 깨달음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 확실히 검증받고자 46세에 원나라로 떠나 임재종의 법맥을 잇는 청공선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인정받았고 임재종의 법맥을 이은 18대 법선으로 가사를 전수받았습니다. 원나라 황제와 태자의 초청으로 설법을 펼쳤던 보우 스님은 당시 권위 있는 인물로서 단순한 승려를 넘어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설법은 단순히 불교 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보우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 을사년과 관련된 신비로운 구절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저서에서 을사년 그 지도자는 혼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1352년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후 보우 스님은 공민왕과의 인연으로 왕사에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공민왕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잡기 위해 보우 스님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보우 스님은 단순히 불교적 가르침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권력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강한 지도력은 곧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임재종의 법맥을 계승하며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들 중 일부는 당시의 시대를 넘어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특히 그는 구구는 한 지도자의 깨달음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 태고화상어록과 태고유음에는 선문답 형식의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을사년의 지도자는 백성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구절은 현대적 맥락에서 큰 흥미를 자아냅니다. 2025년의 한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독자들에게 의문을 남기게 합니다. 2025년 예언과 구군의 변화. 2025년 을사년. 이 해는 단순히 숫자와 연도의 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 말 대선승 보우 스님은 그의 깨달음과 예지 속에서 을사년에 대한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맞물릴 수 있는 구절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특히 스님이 남긴 문구들은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듯 생생합니다. 보우 스님은 그의 저서 태고화상어록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을사년이 되면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마치 지도자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암시합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람은 강할 것이고 물결은 높을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소멸할 것이다. 여기서 바람과 물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강한 결단력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스님은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를 떠나게 되면 그 순간 나라의 운명도 멀어진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지도자는 백성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데 힘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라는 심각한 분열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늘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길을 찾지 않으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 구절은 마치 지도자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더불어 스님은 강한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올 것이다. 남쪽은 그 바람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맞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반도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도발일 수도 있으며 지도자는 이를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임을 예견한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그 두 얼굴이 합쳐질 때 나라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이다. 이는 마치 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긍정적인 면과 논란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서 국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강한 결단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우 스님은 을사년 그 해에는 바람이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바람을 등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물결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결은 그를 삼킬 것이다. 이는 지도자의 선택과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성패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2025년이 한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암시하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보우 스님의 이러한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을사년의 미래는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을사년의 과거와 현재. 한국사에서 을사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의 압박 속에서 주권을 빼앗겼고 그 굴욕의 결과는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후로도 을사년은 단순히 연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우 스님은 을사년이 단지 과거의 어두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그 운명이 빛인지 어둠인지는 지도자와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을사년을 새로운 시작 혹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905년의 을사늑약이 외세에 의한 강압이었다면 2025년의 을사년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늘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빛을 찾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땅을 보며 길을 잃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을사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외세의 압력과 강제로 인해 한국이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2025년의 을사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듯한 신비로운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반복될 수도 새로워질 수도 있다. 과거의 어둠을 기억하는 자는 빛을 볼 것이고 그것을 잊는 자는 다시 어둠 속에 머물 것이다. 이 말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과거의 을사늑약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을사년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으로 남게 될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기억을 가져야 한다. 기억은 길을 밝히는 빛이자 잘못된 길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을사년의 지도자는 과거를 등질 수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무게는 하늘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이는 2025년의 지도자가 과거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스님의 말처럼 그는 과거를 품는 지도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를 외면하게 될까요? 이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보우 스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뿌리는 깊어야 한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쓰러지고 뿌리가 깊으면 바람도 멈출 것이다. 이 말은 지도자와 백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 서로 간의 믿음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믿고 백성은 지도자를 믿어야만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을사년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보우 스님의 메시지는 미래의 을사년, 즉 2025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 시기임을 암시합니다. 스님은 하늘의 기회는 단 한 번이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늘은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그 해를 지나면 빛과 어둠은 갈라지고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로 미래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우 스님의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2025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거의 을사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앞날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따라가기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예언이나 과거의 교훈 속에서 위로와 힌트를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이라는 특별한 해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 딱 맞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을사년은 우리 역사에서 아픈 상처를 남긴 해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를 줍니다. 1905년 을사늑약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믿고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지금도 그 강인한 정신과 연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보우 스님이 남긴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그 방향은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가 함께 겪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2025년은 단순히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곁에는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2025년은 단순한 도전의 해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처럼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연대가 그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